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4년도 최저생계비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생활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월 133만 7,067원입니다. 간단합니다. 30년 후에 지금 화폐 가치로 133만 원만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오도록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저축을 했을 때 30년 후에 7억 2,200이 될 거냐 딱 계산을 해보면 13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재밌는 게 133만 원을 30년 후에 죽을 때까지 받으려면 지금 133만 원 저축하고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방송과 유튜브에서 머니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필 멘토입니다. 트레이너님, 1억 만드는 방법에 관한 간단한 소개와 이를 위한 통장 세계는 무엇인가요? 1억 만들기는 유튜브나 이제 여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만나보셨을 거고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1억 만들기를 강조하느냐라고 말씀드리면 1억 만들기라는 것 자체가 재테크의 성공은 아닐 수 있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것이 첫 번째 허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10년 전에 아마존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책 제목이 원띵이라는 책이거든요.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했고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한 가지의 핵심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사람이 결국은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도 다 성공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대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굉장히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핵심은 딱 한 가지예요. 볼링을 칠 때 공 한 개로 10개의 핀을 다 넘어뜨리는 것을 우리가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 스트라이크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번 핀만 맞추면 됩니다. 1번 핀을 맞추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 결국은 스트라이크를 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한민국의 99%의 직장인이 재테크 잘하고 싶지만 시작조차 못합니다. 왜? 일단 1억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허들을 넘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90%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1억 만들기 저축을 집중하는 것이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해서 1번 핀을 맞추는 거와 동일한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뭐 1억만 만들면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는 당연하죠. 그렇지만 결국 그 1번 핀을 맞춘다는 것은 그 나머지 서브 이펙트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저절로 풀릴 수밖에 없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억 만들기를 집중하는 직장인이 여러분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관리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1억 만들기 저축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다. 또는 1억 만들기에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예를 들면 사는 방에 가보면 뭐 어제 먹은 라면이 막 뒹굴고 있고 막 자기 관리 안 되고 있고 막 이럴 것 같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이 1억 만들기 저축을 집중해서 1억 만들기 성공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그 1억 만들기에 성공한 사람이 술, 담배, 게임, 유흥에 아주 쩌들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다. 100%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 자기 관리가 되고 술, 담배, 게임, 유흥에 너무 과도하게 찌들어 있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실패할까요? 저는 그 사람은 재테크도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내가 아직 배를 출항시키지도 않았는데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해서 재테크에 성공하지? 나도 남들처럼 어깨 쫙 펴고 살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하는 항구를 자꾸 꿈꿀 게 아니라 여러분 일단 지금 출항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일단 배가 출항을 해야 뭐 목적지에 가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직장인이라면 1억 만들기 정도의 저축 속도는 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3개의 통장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3개의 통장 시스템이 뭐냐? 과거에는 뭐 4개, 5개 뭐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는데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거는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성격으로 돈을 나누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돈이 어떤 돈이다라고 성격을 규정하는 순간 그 돈은 그 성격대로 흘러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나가다가 길에서 우연히 5만 원짜리를 주셨어요. 5만 원을 주는 순간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죠? 이거 공돈이다. 이게 나한테 왜 이런 행운이 생겼을까? 하면서 이걸 공돈이라는 것으로 성격을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지갑으로 직행을 하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그 5만 원을 절대 저축은 안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내가 그 돈을 보는 순간 이 돈의 성격을 뭘로 규정했기 때문에 공돈. 여러분들 지금 지갑을 열어보면 5만 원짜리가 한 장, 두 장 만약에 있다. 그 돈은 쓸 것 같습니까? 저축할 것 같습니까?
그거 100% 쓰거든요. 왜? 지갑에 넣어놨다는 것은 내가 그 돈을 쓸 돈으로 규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통장인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월급 통장. 월급은 여러분들이 매달 받게 되는데 어떤 성격의 돈이 들어와 있냐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통장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저축도 하고 보험료도 내고 카드값도 결제하고 했는데도 거기 돈이 뭐 30만 50만 원 남아있다. 그 돈이 여러분들을 미래를 위한 투자나 저축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월급 통장에는 잔액이 0원이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규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돈처럼 왔다 갔다 하는 돈이 월급 통장에 보이면 그거는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월급 통장은 기본적으로 월급을 받는 기능 외에는 다른 쪽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기능이냐? 월급을 받아. 그러면 그 돈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자동이체로 저축으로 빠져나가든 아니면 소비 통장으로 옮겨서 소비로 빠져나가든 돈을 다 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통장 정리를 하면은 1년 동안 받았던 보너스나 상여금이나 급여나 수당 같은 것들이 찍히기 때문에 아, 내가 올해 얼마를 받았구나라고 하는 명세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 통장은 말 그대로 송금을 해주는 기능, 월급을 받는 기능 외에는 다른 쪽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나는 월급 통장이 만능 통장인데 월급 통장 안에서 카드도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현금도 인출하고 심지어는 동창회 회비도 내가 거기서 관리하고 뭐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월급 통장 말씀드렸습니다. 월급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나눠야 되는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번 달에 쓸 돈 아니겠습니까? 이번 달에 쓸 돈. 그 다음에 이번 달은 아니지만 갑자기 쓰게 될 돈이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월급을 받는 날 적금이 자동이체 되도록 하십시오. 월급을 받고 한 일주일이나 열흘 있다 적금 빠져나간다? 그거 안 됩니다. 왜냐면 월급을 받고 나서 적금으로 빠져나갈 돈이니까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돈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질 수도 있고 월급 받는 날 저축으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월급 받은 날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한 달치 정기 소비 예산을 소비 통장으로 옮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월급 통장에서 소비가 되는 게 아니었어? 월급 통장이 아닌 소비 통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나에게 한 달 생활비를 주는 거죠. 그게 정기 소비 예산입니다. 한 달에 정기 소비 예산은 똑같은 금액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 소비 예산이라는 걸 정해서 한 달에 내 소비 통장으로 돈을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뭐 여행을 가거나 뭐 이벤트가 생기거나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통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통장이 바로 계절 지출 통장이라는 겁니다. 자, 계절 지출 통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명절이 있고 이벤트가 있고 여행이 있고 자동차가 있는 분들은 자동차 세금이나 보험료가 나오죠. 겨울 같은 경우에 옷 같은 거 살 때 겨울에 의류는 조금 비싸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한 계절에만 나가는 비정기 지출이기 때문에 이런 계절 지출 통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개 내지 4개의 통장으로 나누어야 된다라고 봐서 4개로 본다면은 소비 통장이 있고 계절 지출 통장이 있고 월급 통장이 있고 예비자금 통장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소위 말하는 저수지 통장이죠. 저수지 통장은 여러분들 그 시골에 가보면 저수지 있잖아요. 그 저수지가 왜 있냐면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가둬놓은 거예요. 비가 안 올 때를 대비해서. 비가 안 오고 가물 때 이제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거죠. 그러면 저수지의 수위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러면 줄어든 걸로 그대로 두면 안 되고 다시 채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수지 통장을 만들려면 월소득의 1배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절 지출 통장에 돈을 또 따로 만드신다면 계절 지출 통장에도 여러분들의 월소득의 1배 정도를 모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월소득의 1배를 모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월소득의 1배만큼의 계절 지출을 쓰라는 거예요. 그럼 계절 지출이 뭐죠? 명절, 이벤트, 여행, 자동차, 겨울옷. 요 정도의 계절 지출이 여러분들의 월 평균 소득의 1배 이내가 되는 게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야, 그러면 그걸로 자동차 보험료도 내고 여행도 가고 이벤트, 명절까지 샌다 그러면 여행은 뭐 월급의 한 절반밖에 못 갈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절반 가는 게 정상입니다. 연소득의 5% 정도가 여행 경비로 적절해요. 그럼 연소득의 5%라 그러면 월급의 한 5, 60%거든요. 여러분 월급이 보너스까지 다 해가지고 월 평균 400만 원이다. 그러면 1년에 200만 원 이상 여행에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여행에 거의 내 월급 한 달치를 쓰는데 그럼 한 달치를 쓰시려면 다른 걸 안 해야 돼요. 뭐 차를 팔든지 명절에 정말 극도로 돈을 안 쓰든지
있는지 그걸 양보해야 내가 여행 경비를 쓸 수 있는데 난 명절은 부모님 뭐 생일 챙겨드리고 쓰는 거 양보 못해. 이벤트도 나는 양보 못해. 겨울옷도 양보 못해. 자동차도 양보 못해. 근데 여행도 양보 못해. 그러면 뭐 이도저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돈 관리라는 거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내가 여행을 진짜 힘을 주고 싶다. 다른 거 힘을 빼세요. 그러면 난 여행을 들어가는 대신에 뭐 조금 이벤트나 이런 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양보 못해. 이렇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만약에 4개의 통장이라면 월급 통장, 소비 통장, 예비자금 통장, 계절지 통장을 쓰는 거고 통장 3개로 가야 된다. 그러면 소비 통장은 월급 통장이 대체를 하고 예비자금 통장과 계절지 통장은 따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내가 돈을 쓸 때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1억 만들기 저축을 할 수가 있어요. 1억 만들기 저축 제가 우리 신사임당 채널에 나와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건 뭐 진짜 클래식이죠. 클래식. 어떻게 시작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월급이 200~300대다 95만 원으로 시작하시고요. 월급이 한 300~400 이상이다. 그러면 128만 원으로 시작하십시오. 근데 지금 제가 딱 말씀드렸더니 128? 못하겠다. 또는 95 얘기했더니 95도 못하겠다. 이렇게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128만 원을 저축을 해서 어떻게 1억이 될까? 저축을 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선저축. 두 번째 원칙은 정기저축. 선저축이면서 정기저축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증액저축을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제가 여기서 지금 128만 원 그러니까 128만 원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PT 받으러 가시면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이 자 바벨 50kg인데 한번 딱 들어봐라. 딱 들어. 쉽지가 않은데요. 이 50kg도 처음 하면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로 이제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 어김없이 트레이너 선생님이 55kg를 한번 해보자. 성장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축을 여러분들이 128만 원 1년을 했는데 내년에도 또 128만 원 하려고요? 안 됩니다. 10%인 13만 원을 증액을 해야 돼요. 그 대신에 그 다음 해에는 그냥 13만 원만 한 번 더 증액. 자, 요렇게 해서 4년만 더 가면 5년 있다가 어떻게 돼요? 딱 1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소득이 올라가잖아요. 13만 원을 더 못한다. 이거는 의지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5만 원 아까 말씀드렸죠. 95만 원으로 시작을 해. 그리고 내년에 10만 원만 증액을 하는 거야. 할 수 있죠, 이건. 이것도 의지의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또 10만 원만 증액을 하는 거야. 요렇게 해서 6년만 가면 딱 7년 있다가 얼마가 나오냐면 1억 2천이 나옵니다. 1억 모으기 저축이라더니 왜 1억 2천이나 모았냐? 7년 후에는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1억 2천을 모아야 돼. 지난 10년간을 우리나라가 근원 물가 지수를 뽑아보면 평균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한 연간 1.98 정도 되거든요. 2%라고 봤을 때 인플레이션을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95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7년간 모아서 1억 2천을 타게 되면 그게 현재 가치로 1억 500이에요. 그럼 500을 왜 더 모았느냐? 500은 유럽 여행 가야죠. 7년 동안 이 고생을 해갖고 1억을 모은 사람 500만 원 정도 여러분을 위해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 작은 월급에 1억 모으고 나서 딱 그 1억을 재투자해놓고 그 500만 원으로 떠나는 유럽 여행은 정말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에펠타워 앞에서 가서 사진 찍는 수많은 한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인들과 여러분은 달라요. 그분들은 다 카드 긁고 온 분들이고 여러분은 로마인 이야기 한 5번 읽고 1억 만들고 난 다음에 가서 유럽 여행을 간 사람은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행 계획을 세우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1억 만들기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 그냥 95만 원으로 한 7년에 현지화폐 가치로 1억 만들까? 여러분의 급여에 맞는 1억 만들기를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급여가 350, 400, 500 이렇게 넘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5년에 1억 만들기 내지는 4년에 1억 만들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기 몸에 맞는 그런 1억 만들기를 하시는 것이 우리가 1번 핀을 맞추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인이 가장 주목해야 할 재테크로 아파트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강연을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강연을 다니면 주로 90년대생, 2000년대생 분들을 많이 만나요. 제가 물어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갖고 있는 2가지의 문제점이 있죠. 첫 번째는 저출산 문제. 너무 심각할 정도의 저출산이에요. 어떤 보도 내용을 보니까 전쟁 지역에서의 출산율보다도 낮다라고 하던데 이게 정말 이러다가 대한민국 소멸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방의 소멸화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자체 시군구 지역 중에서 소멸 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118곳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지방이 완전히 소멸화되는 거, 슬럼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이 두 문제 어떻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될 것 같냐라고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90년대생과 2000년대생들이 해결해야 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해결 안 된다는데?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30년 후에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떨까?
2050년도에 우리나라의 예상 인구가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에 의하면은 4,5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5,175만 명 정도 2023년도 기준으로 그 정도 되는데, 근데 지방은 소멸화된다는 건 지금 우리나라의 국토 중에 거의 70%가 산악 지역이잖아요. 30% 정도의 국토만 이용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도시의 비중이 16%인가 그렇거든요. 16.2%. 근데 그 중에 지금 92%가 몰려 살아서 지금도 도심 집중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한 30여 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의 도심 집중화는 장난이었다, 이렇게 느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심각해져. 에이, 나는 그냥 복잡한 도심 싫고 혼자 시골에서 산속에서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배달이 안 와요. 택배가 안 와요. 끝없이 사람들의 밀집 지역으로 사람들은 모여 살게 돼 있어요. 왜냐?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일거리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끝없이 도심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도 대한민국은 어떤 지역과 어떤 지역의 지역적 위화감이 실제로 존재하고 30년 후에는 대한민국의 초도심 집중화 현상은 극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치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치안 문제라는 건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한 곳에 몰려 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치안의 위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소위 말하는 프라이스 베리어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프라이스 베리어라는 게 뭐냐면 가격 장벽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스타벅스 커피, 뭐 제가 한 5년 전만 해도 유튜브에 출연하게 되면은 스타벅스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과다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문화가 됐고 좀 대중적이잖아요. 근데 25년 전에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2대점이 1호점이거든요. 그 당시에 커피 값이 2,500원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가. 25년 전이라는 그 화폐 가치를 생각해 봤을 때 2,500원이 얼마나 대단한 커피 값이었냐면, 당시에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100원에 자판기 커피를 먹던 시대였어요. 2,500원 커피라는 거는 서울 지하철 기본 요금이 500원이었습니다. 지금 2만 원 정도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런 커피를 스타벅스에서 시켜서 마시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한가하게 프라이빗하게 커피를 마셨어요. 왜냐하면 가격 장벽이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조용히 은밀하게 한가하게 한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스타벅스였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의 커피값을 내가 이 한 잔에 다 지불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30년 후에 대한민국은 치안의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치안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와이프의 안전, 내 딸의 안전, 우리 가족의 안전, 우리 아이들의 안전, 이런 것들이 뭐냐면 가격 장벽을 통해서 모여 살게 되는 약간 그런, 뭐 지금도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파트가 여러 주택 형태 중에서 가장 일반적 치안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은 주거 형태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뭐 외부인 침입이라는 것 자체가 좀 있기가 어렵고, 아이들 학교를 보내더라도 대부분 단지 안에서 해결이 되고, 내 차를 세워놓더라도 지하 주차장에 딱 세워놓을 수가 있고,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내리게 되면 엘리베이터로 우리 집 앞까지 바로 오게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대중교통에서 내려서 아파트 단지 안까지는 어느 정도의 일반적 치안이 확보되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커뮤니티라는 게 최근에 생기는 아파트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만이 갈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치안에 굉장히 최적화된 주거 형태다. 저는 이 점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를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과거처럼 뭐 아파트 하나 잘 사가지고 부자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20, 30년 동안 피땀 흘려서 벌었던 돈을 가장 안전한 곳에 파킹을 시켜서 파킹한 차가 안전하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에 가장 훼손이 덜할 수 있는 아파트가 가장 올바른 주거 형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90년대 2000년대생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잖아요. 저출산 문제 해결되겠냐 그랬더니 해결 안 하시겠다면서요. 그러면은 양극화라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럼 양극화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제 유럽의 그 부자들도 가장 선호하는 도시가 어디냐 그러면 로마, 베를린, 런던, 파리 이런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유럽의 부자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는 스위스의 제네바라고 합니다. 제네바라는 도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되게 심심한 도시예요. 정말 조용하고 물가가 유럽에서
최고로 높습니다. 근데 이게 유럽을 펼쳐보면 제네바가 딱 중앙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침에 파리 남부 가서 오늘 해변가에서 점심 먹을까? 그럼 제네바에서 비행기 타고 바로 갈 수가 있어요. 이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용이하고, 두 번째, 제네바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가 굉장히 살인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외국인 노동자가 적다. 외국인 노동자가 적다는 것은 부자들이 생각할 때는 치안이 좋다라는 걸로 생각을 한답니다. 프라이스 베리어라는 가격 장벽을 통해서 진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치안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30년 후의 모습이라는 것은 상당히 지역적 차별화와 프라이스 베리어, 가격 장벽들이 생기고 곳곳이 슬럼화되는 지역이 생기면서 양극화는 극에 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심에 있는 빠르게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의 아파트를 갖는 것이 여러분 자산을 가장 크게 훼손시키지 않고 지키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최근에 이제 GTX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이 가치가 올라가는 일이냐, 경기도가 가치가 올라가는 일이냐라고 봤을 때 많은 분들은 그래요.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기가 매우 힘들었었는데 GTX 때문에 굉장히 좋아졌으니까 경기도가 수혜 지역이다. 얼뜻 보면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서울로 왜 그렇게 출퇴근을 해야 되느냐라는 걸 생각하자면 서울의 인구는 조금 줄어들고 경기도 인구가 늘어날진 모르지만 서울의 주거의 희소성은 더 증가되는 거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보통 50km, 60km, 70km 바깥에 있는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이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막 60km, 70km 밖에 떨어져 있는 분들조차도 서울로 출퇴근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라는 게 GTX인데, 그 얘기는 결국 더더욱 도심 집중화, 서울 집중화가 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아파트를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파트가 비싼데 직장인은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나요? 일단 30평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집이라는 거 자체를 내가 당장 3, 4년, 4, 5년 안에 사서 그걸로 평생 사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이렇게 디딤돌을 삼아서 한 2번, 3번 이사해서 내가 드림하우스, 내가 꿈꾸는 아파트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입지가 좋은 곳과 나쁜 곳의 가격 차이라는 건 당연히 있는데, 양극화라는 게 뭐냐면 입지가 좋은 지역과 입지가 상대적으로 안 좋은 지역의 가격 차이가 만약에 이만큼이라면 양극화라는 건 나중에 이만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하면 어떻게든 입지를 끌어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게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되도록이면 소형 아파트를 사야 입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데 나는 머릿속에 84제곱미터를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34평이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34평을 사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순간 여러분들은 입지를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55에서 60제곱미터 또는 50제곱미터, 45제곱미터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가깝게 출퇴근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에 입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형 아파트에 집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아무리 소형 아파트에 집중한다 하더라도 내가 1인 가구라면 굉장히 불리한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1인 가구보다는 2인 가구가 집을 사는 데는 훨씬 유리하긴 하거든요. 집을 살려고 2인 가구가 된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사실은 같이 따라가 줘야 될 내용이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펼쳐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집값이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15, 16, 17, 18, 19 내리 5년을 올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년 정도가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는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20년, 21년도도 또 올랐거든요. 7년을 올라간 겁니다. 7년. 그럼 이 7년이 올라간 것이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한 게 2022년도부터거든요. 몇 년 지났죠? 22, 23, 이제 24예요. 2022년도는 서울과 전국 할 거 없이 7%대의 가격 하락이 있었고요. 23년도는 그거보다는 좀 줄어드는 3, 4% 정도의 가격 하락이 있었고요. 24년도도 약간 가격이 하락하고는 있으나 그때보다는 하락폭은 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전문가들이 약세장을 전망하면서도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또 올해 말쯤 다시 반등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역적으로 저는 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락폭이 줄고 조금씩 조정폭이 줄어들면서 상승이 나올 지역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양적인 거래량이 따라가 주면서 가는 방향은 계속 하락할 거예요. 그래서 22, 23, 24 7년을 내려올랐다면 그 다음 7년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마어마한 대세 상승이 나오기는 산술적으로도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 25, 6, 7까지는 엄청난 상승이 오긴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찬스가 오는 거죠. 부자와 일반인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부자는 만나면 무슨 얘기하냐면 엔화 얘기합니다. 엔화. 무슨 얘기예요? 최근에 엔화가 많이 떨어졌죠. 부자는 떨어지는 자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뭐가 엄청 떨어졌어. 어떤 아파트가 어디가 떨어졌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만나면 무슨 얘기하세요? 금 얘기하죠. 금이 요즘 왜 이렇게 올라? 또 무슨 얘기예요? 뭐 요즘 왜 이렇게 미국의 성장주가 올라? S&P 500이나 나스닥이 지금 역사상 최고점을 기록을 갱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오르는 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면은 그분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 오르는 자산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오르는 자산을 사서 내가 사고 나서 오르면 너무 땡큐인데 대부분은 오르고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올라? 이 얘기가 내 귓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흔들 때까지 기다렸다 사게 되면 비싸질 대로 비싸진 상황에서 사게 되는 거고 지나고 나면 그게 영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당장 아파트를 사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앞으로 3년, 4년, 5년 후에 내가 유주택자가 되기 위한 플랜을 가동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부자의 마인드다. 그리고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30년을 내다봤을 때는 경기도와 인천에 비해서 서울의 아파트 비중이 많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인천은 전체 주택 중에서 2023년도 국토부의 자료에 의하면은 70%가 넘게 아파트예요. 전체 주택 중에 70%가 넘는 비중이죠. 경기도도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 그런데 서울은 한 5% 정도 수준. 그동안의 정비사업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을 극도로 제한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집은 10채 중에 5, 6채밖에는 아파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이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을 활성화한다고 하더라도 순식간에 막 이게 70%, 80% 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서울 아파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서울에 우리가 대표적인 상업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 광화문, 강남 이쪽으로 빠르게 일자리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의 경기도 아파트. 여기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희소성 있는 미래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찬스가 온다는 건 그 아파트들이 지금 막 강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세 흐름이잖아요. 더 막 엄청나게 안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막 대세 상승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를 딱 설정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주식 투자를 하고 코인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식과 코인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주식과 코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속도감 있게 자산을 불려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안전자산은 뭘 것 같습니까? 20년, 30년 후에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매우 안정적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가 같은 거 하나 갖고 있으면 막 마음 편하게 월세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상가 같은 걸 갖고 있는 분들은요 부동산에서 전화만 와도 가슴이 철렁철렁한데요. 갑자기 부동산에 전화 오면은 뭐 또 이 세입자가 나간다는 거 아니냐, 깎아달라는 거 아니냐, 뭐 이게 사실은 공실도 많고 미래는 더더욱 불안하거든요. 근데 아파트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익률이 좋지는 않습니다. 내가 투입한 자산 그 금액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월등하지는 않죠. 근데 문제는 아파트의 월세주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 통장 들여다보면서 이 사람이 월세 이번 달 낼까 밀릴까 그거 고민하겠습니까? 적어도 수도권에 서울에서 어쨌든 그 정도 입지의 아파트 월세를 사는 사람이라면 절대 월세 밀리지 않습니다. 가장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대한민국은 원화를 기초로 만들어져 있는 자산들이기 때문에 외부의 경제 환경에 따라서 엄청나게 자산 가치가 흔들리는 나라야. 그나마 가장 자산 가치가 안 흔들리는 게 주택이고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아파트입니다. TV만 틀면 유튜브만 틀면 아파트 뭐 폭락 얘기하죠. 그거 들으면서 그래 아파트 더 떨어져라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시기에 미래를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노후 자금과 노후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톤 같은 거 뛸 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달려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속도로 뛰면은 3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3시간 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런 걸 생각하고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은 잘 못 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라톤 대회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아마추어들이 갈 때 페이스메이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가 이렇게 뛰어가. 그 페이스메이커만 보고 쫓아가면 내 체력에 맞게끔 나는 그냥 4시간 안에만 완주하고 싶어. 그러면 4시간 안에 완주를 하는 페이스메이커만 따라가면 돼요. 너무 편리하죠. 그냥 죽어라고 그 사람만 따라가면 나는 4시간 안에 들어가는 거야. 영상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뭐 중간에 집도 사고 뭐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해서 자산을 불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 내가 돈을 모으는 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속도가 최소한 나야 내가 크게 뒤처지지 않는지 그런 거를 좀 알려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페이스메이커와 같이 그런 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4년도
최저생계비라는 게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라는 게 뭐냐?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최저생계비 그러면 그거는 저 굉장히 막 빈민층이 사는 생활비고 나는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최저생계비라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생활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월 133만 7,067원입니다. 그리고 2인 가구는 220만 9,656원이에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1인 가구는 133만 원, 2인 가구는 한 221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1인 가구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1인 가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에 맞벌이라면 1인 가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면 내가 워낙 자산이 많아서 배우자의 노후 준비까지 내가 다 한다. 뭐 그러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후 생활비만 준비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노후에 최소한 안전하게 했을 때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 마지노선이 뭐냐? 간단합니다.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지금 화폐 가치로 133만 원만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오도록 하면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30년 후에 화폐 가치로 봤을 때 지금 화폐 가치 133만 원을 끝없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133만 원을 1년 동안 편안하게 받으려면 1년에 1,600만 원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근로소득 없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600만 원을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은행 가서 우리가 예금을 한다 그러면은 4%를 이자를 안 주거든요. 제2금융기관을 간다든가 그러면 이제 예금 금리가 한 4% 정도 나오니까 4% 정도로 나오게 하려면 1,640만 원 나누기 0.04 하면은 4억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4억 1,000만 원 정도를 4% 정도로 운용을 했을 때 한 달에 133만 원 정도가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거 이런 거 다 빼고 여러분의 자본소득이 1년에 지금 화폐 가치로 1,640만 원 정도가 30년 후에도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직전 10년간의 인플레이션율을 보면 연평균 1.98%예요. 2% 정도 된다는 거죠. 자, 2% 정도로 가정을 하고 30년 후에 4억 천은 얼마냐? 4억 1,0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0198의 30제곱을 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계산기 갖고 계신 분들은 30번 누르면 되는 거고 재무계산기는 한 번에 계산이 되죠.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한 7억 2,2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30년 후에 7억 2,2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지금 화폐 가치로 1,640만 원 정도의 자본소득이 나온다. 한 달에 한 지금 화폐 가치로 133만 원 정도의 최저생계비 정도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편안하게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저축을 했을 때 30년 후에 7억 2,200이 될 거냐 딱 계산을 해보면 4% 적금 이자율로 계산했을 때 13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132만 8천 얼마 정도 되거든요. 이런 숫자 빼고 나면 133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밌는 게 133만 원을 30년 후에 죽을 때까지 받으려면 지금 133만 원 저축하고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33만 원 정도를 저축하는 정도의 노후 준비가 돼야 된다. 133만 원 저축하면서 모인 돈으로 뭐 주식도 할 수 있고 뭐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페이스메이커 얘기했지 않습니까? 절대 기본적으로 뒤처지지 않는 정도의 페이스메이커는 133만 원이다. 133만 원 정도를 안 쓰고 내가 미래를 위해서 송금한다는 마음으로 저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 노후를 가는 저축의 페이스메이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트레이너님, 집 한 채가 전부인 분들의 노후 준비 방법은 무엇인가요? 집 한 채가 전부인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집 한 채가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집이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라고 하면 더 희소성 있고 특히 그것이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아파트라면 더 가치가 있어질 수 있다. 지금도 뭐 굉장히 사실은 가치 있는 거지만 신사임당 채널에 나와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노후라고 하는 개념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일 모레가 퇴직인 분들은 지금 무슨 걱정을 하고 있냐면 다음 달부터 또는 뭐 3개월 후부터 월급이 안 나오네? 월급 안 나온다? 어떡하지? 라고 지금 막 일자리 알아보고 있고 어디 또 재취업할 수 있는 데가 없는가? 내일 배움 카드 같은 거 통해서 뭐 재취업에 대한 교육이나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거 다 좋은데 만약 여러분이 지금 내일 모레가 퇴직이 아니라면 진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60에 정년이니까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그래도 뭐 몇 년은 좀 돈을 벌어야 되지 않을까? 근시안적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지금 90년대생들의 평균 기대 여명이
95세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90년대에 태어난 분들은 특별히 더 건강하지만 않고 평균적으로 건강해도 95세는 무조건 산다. 이런 얘기니까 실제로 지금 100세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선배님 세대들처럼 60세나 65세쯤 되면은 이제 일 그만하고 집에서 쉬면서 여행이나 좀 다니고 친구나 만나고 골프나 치면서 이런 거 상상을 하십니까?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 대한민국 지금 20대 취업자보다 60대 이상의 취업자가 더 많은 거 아십니까?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보도자료가 나왔잖아요. 65세 인구 중에서 취업자 수 인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60세에 은퇴 못합니다. 그냥 머릿속에 입력돼 있죠? 60세에 1차 은퇴한다. 그건 이제 1차 은퇴일 뿐인 거예요. 행정 경제활동이나 실제 경제활동은 70 내지 75세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왜? 평균 수명이 진짜 100세 시대가 된다면. 여러분 지금 30대 후반이십니까? 40대 초반이십니까? 이제 청년 끝난 겁니다. 국가 정책에서도 39세까지를 청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이에서 8세에서 10세 정도 빼야 돼요. 내가 지금 38세다. 옛날로 말하면 29세, 30세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20년, 30년간 생계형 경제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여러분 굉장히 마음에 드시는 일이셨어요? 아니면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은 아니었으나 생계 때문에 하는 일이었어요. 만약에 후자라면 다음번에 세컨잡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숙명이에요. 만약에 또 돈을 벌어야 된다는 목적으로 하기 싫은 일을 한다? 저는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하기 싫은 일이라도 돈이 되면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죠. 만약에 돈이 확실하게 된다? 그러면 하셔야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 300, 400만 원 정도를 받는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하셨는데 300, 400을 또 준대. 딴 데서. 아니 가셔야죠 그거는. 제가 그런 걸 가지 말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내가 받던 급여보다 월등하게 급여가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3년, 4년, 5년을 연장할 바에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돈벌이가 되는 게 뭔지를 여기다 맞춰놓고 내가 그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맞추겠다? 그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거는 젊었을 때는 가능하죠. 내가 꼭 맞지 않고 힘든 일이지만 나는 돈을 벌어야 돼. 생계를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그 일을 부딪히고 도전해서 할 수 있지만 60세가 넘어가서는 여러분들이 돈이 뭐가 되느냐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거기다 맞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떠오르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을 기적적으로 찾잖아요. 내가 요것만큼은 다른 사람보다 잘한다. 그게 백발백중 돈이 안 돼. 이 희한하게도 내가 진짜 잘하고 너무 좋아하는 일을 찾았는데 그게 돈이 너무너무 되는 일이다. 그러면 여태까지 안 했겠어요, 그 일을? 성공한 사람들을 잘 보세요. 여기 주변에서. 세계 5대 부자도 마찬가지야.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레리 앨리슨,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 막 자기가 진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인데 그 일이 돈벌이가 되도록 성공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의 진정한 노후 준비는 뭐가 돼야 되느냐? 진짜 돈이 생각보다 안 돼도 여러분이 너무 행복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잖아요.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려서 조금 욕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돈이 조금 덜 돼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일을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의 진정한 노후 준비가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는 일인데 너무 사랑해. 그 일을 너무 행복해라고 해서 그걸 막 디벨롭하는데 그 일이 진짜 돈이 안 될까요? 막 시간이 그렇게 지나는데도? 아닐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사회활동을 하고 있어야 생활비가 줄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가다가 1차 은퇴를 하고 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안 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또 어차피 회사 안 가고. 그리고 쓰는 생활비가 지금 그 생활비로 될 것 같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기뻐하면서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생겨야 되고 그게 바로 사회활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게 되고 그 일이 돈벌이가 되면 최고 좋은 거죠. 우리나라는 교육이 자기가 잘하는 일을 찾게끔 하는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뭘 잘하는지 여러분도 지금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노후 준비의 첫 번째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집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긴 해. 근데 최악의 경우 내가 공적연금, 퇴직연금 받았는데도 생활이 안 된다.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긴 찾았는데 그 일이 너무 돈벌이가 안 돼. 그러면 어떡해? 생활비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다운사이징을 해야죠. 내 주거, 내가 갖고 있는 집을 렌트를 주고 나는 조금 더 외곽으로 빠져야 되겠죠. 그러면 그 차익만큼이 뭐 적은 돈이겠지만 임대료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방법. 그러니까 나는 집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사실은 집 하나 있다는 게 대단하신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뭐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막 위험 성향이 강한 뭐 코인이나 주식 투자가 노후 준비에 어떤 도움이 될 거냐? 도움이 되는 분도 있죠, 당연히. 코인을 해서 성공을 했다.
뭐 주식을 해서 아주 수익률 높게 봤다. 그런데 문제는 위험자산이라는 건 그에 상응하는 항상 리스크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노후에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투자한다면 불안해서 노후 생활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가 건물 사놓고 월세 받는 분도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부동산에서 전화 오면 뭐 수리해달라, 뭐 바꿔달라, 뭐 나간다 그러면 골치 아파 죽겠는데 코인과 주식에 돈을 넣어놓고 편안하게 여러분들 노후 생활이 되겠습니까? 주식이나 코인에 돈이 들어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에이 그거 뭐 떨어져도 뭐 크게 나는 데미지가 없어. 운 좋게 많이 오르면 굉장히 기쁘다 라는 정도의 신경을 끌 수 있는 정도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노후 생활을 거기에 목숨을 걸고 하는 정도의 투자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치열하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느냐? 노후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마음 편하게 이거 휴대폰 맨날 주식창 안 보고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면서 즐겁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노후 생활을 하려고 지금 이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적절한 위험 자산의 비중, 너무 과도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현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최근에 뭐 예금금리가 뭐 과거보다 조금 높긴 하지만 안전하면서 그 정도의 수익을 확실하게 준다는 건 대단히 매력적이긴 하나 그것만으로 대단한 자본소득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실탄을 우리가 모으라는 얘기는 어딘가 슈팅을 하려고 모으라고 하는 거니까 뭐 내가 마땅히 좋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다면 뭐 당연히 예금하고 때를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냥 무작정 장 담궈 놓듯이 예금으로만 계속 운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돈을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돈을 분산 투자해서 일부 뭐 주식이나 위험 성향이 강한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코인이나 이런 것들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수익률은 다소 낮을지 모르지만 10년, 20년 후에도 가장 변하지 않는 안전자산은 아파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출산이나 지방 소멸 문제와 더해져서 상당한 양극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천만 원 1억이라고 하는 여유자금이 생겼다면 여러분들의 주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천만 원 1억을 가지고 뭔가 조금 더 상위 입지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유자금이 그렇게 5천 1억 이렇게 있다면 아마 대출이 있었으면 그걸로 대출을 먼저 지금 같은 고금리 시기에는 갚으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집은 있는데 뭐 대출은 크게 없고 5천 1억 있는데 노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할까라고 한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지역의 아파트와 예금 가지고 있는 거와 이 예금을 소진하더라도 조금 더 상위 지역의 아파트로 갈아타는 것이 미래의 자산 가치로 어떤 것이 더 낫겠느냐라고 말한다면 그러니까 양극화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의 아파트와 지방의 아파트 지금 가격 차이가 있죠. 자, 이 가격 차이는 10년 후에 벌어집니까 줄어듭니까? 한번 답을 해보세요. 벌어지는 때도 있고 좁아지는 때도 있거든요. 실제로는 경기가 막 살아나면 금리가 올라요. 금리가 오를 때는 오히려 가격 상승률이 상위 지역보다는 하위 지역의 아파트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순간적으로 좁아져요. 이걸 우리가 컨트랙션이라고 하는데 컨트랙션이 생겨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금리 낮아지면은 상위 입지의 상승률보다 하위 입지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벌어지거든요. 익스텐션 된다고 하죠. 익스텐션 컨트랙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양극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야 앞으로 서울과 지방의 집값은 장기적으로 10년 후 20년 후 점점 좁아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그 지금 가지고 계신 집 가지고 계시고 예금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적절히 위험자산으로 분산 투자하십시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10년 후에는 더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더 상위 입지의 상승률이 높아진다는 거니까 당연히 5천만 원이나 1억 있으면 상위 입지로 갈아타는 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트레이너님, 노후 자금을 ETF로 운영하는 것은 어떤가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최근에 미국의 주식의 상승률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양극화를 또 저는 바라보게 되는 거죠. 양극화라는 게 뭐냐면 최근에 국내 주식도 많이 올랐지만 사실 국내 주식 올라가는 거와 미국 주식 올라가는 거를 보면 양극화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되는 놈만 된다. 돈이 다 괜찮다, 확실하다 그런 거에만 돈이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1년도에 미국도 우리나라도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3,316인가? 그 정도까지 올라갔고 S&P 500도 당시에 이제 5천은 아니었지만 거의 5천 가까이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던 것이 이제 22년도에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은 이후에 이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은 거의 2021년도에 최고점 대비 110%까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역사적 기록을 뚫고 올라간 거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도 3,300에는 거리가 멀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마치 주식시장이 둘 다 올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국 주식시장은 빠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 가치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이게 양극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주식 시장에도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잘 나가는 애를 더 살 거냐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역사상 최고점이라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역사상 최고로 위험해졌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주식이라는 건 한 방향으로만 가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샀는데 그 다음에 폭락장이 오면 나는 굉장한 데미지를 입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올라간 장에 만약에 새롭게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절충점을 찾자. ETF가 한 종목만 사는 게 아니라 A부터 Z까지 다 사는 거니까 조금 분산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분산 효과가 있으니까 방어적이죠. 그러나 수익률은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A부터 Z까지 다 산다는 것은 그만큼 종목을 분산했다는 거고 그만큼 종목을 분산했다는 것은 위험은 줄이지만 수익률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미국이 금리를 지난 50년간 300bp 이상 급작스럽게 올린 게 한 6번 정도 있었거든요. 요번까지 하면 7번 정도. 그 당시 금리를 300bp 이상을 올린 때를 다 추적 관찰을 해보면 금리 올리고 3년 안에 다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지금 경기가 상당히 좋다고는 하지만은 실제 금리는 2022년도부터 올렸기 때문에 아직 3년이 안 된 거고 모르긴 몰라도 24년도 말 내지는 25년도 됐을 때 경기가 어떤 식으로 또 바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의 보도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걸 봐서는 사실 경기 침체라는 것이 미국에 1, 2년 내에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럼 경기 침체가 온다면 종목 분산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ETF라는 게 A부터 Z까지 다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문제가 생겨서 주가에 충격을 받을까 봐 특정 종목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지수 전체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오면 A부터 Z까지 다 떨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모르겠지만 ETF의 분산 효과라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려면 ETF로 분산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예금과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돈의 뭐 80%는 예금, 20%는 주식. 근데 그 20% 주식하는 게 약간 위험 성향이 아니다 보니까 불안하다. 그러면 그걸 ETF로 한다. 뭐 이것까진 괜찮은데 내가 1억 있는 돈을 갖다가 다 전부 ETF를 집어넣는다. 이거는 분산 효과가 없는 거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줘야 되잖아요. 경제 원리가. 조금은 변동성을 줄인다라는 면에서는 좋은 이점을 얻는 거지만 수익률 면에서는 포기를 해야 되는 절충선을 잡은 것이 ETF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절한 어떤 절충점을 찾는 걸로는 뭐 이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위크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떨어지는 자산에 주목하라고 하셨는데 부동산 상승이 폭이 제한적이라고 생각된다면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도 될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산은 반등이 언젠간 오죠. 왜냐하면 자산 시장이라는 거는 7년을 내리 올랐다. 그 다음 7년은 재미없다.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얘기인데 실제로 지금 경기 인하의 기대감, 혹시 미국이 경기가 뭐 하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기가 상승으로 가는 거 아니야? 기대감이 생기게 되면 지금 먼저 주식시장이 반응을 한 거잖아요. 주식시장은 비행기처럼 방향을 빨리 바꿀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1년, 2년 후에 금리 인하가 될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선반영되면서 지금 최근에 주가를 밀어 올린 거예요.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아니라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이게 방향을 바꾸는데 한참 걸려요. 주식이 먼저 반짝했죠. 그럼 시차를 두고 뭐가 반짝하냐? 부동산이 반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주식과 부동산은 시차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질 때 그 자산을 관심을 갖는 것도 좋다라고 보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장이 뜨거운데 이게 우려를 하는 많은 분들은 펀더멘탈이라고 하잖아요.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지금 소위 말하는 이런 거죠.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생수를 사 먹는데 생수가 1,000원이야. 그러면 그냥 싼 건 아니지만 사 먹잖아요. 근데 막 이 생수를 막 분석을 하는 거야. 이 생수에 얼마나 미네랄이 들어있고 얼마나 이게 효용 가치가 있고 막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아무리 분석을 해도 1,000원은 너무 비싼데, 이게 펀더멘탈적인 접근이거든요. 가치평가거든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주식을 그런 가치평가로 봤을 때 비싸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미국 주식이. 왜냐면 최근에는 미국의 성장주들이 뭐 실적이 좀 좋아져서 퍼가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좀 숫자가 줄어들긴 했지만 막 한때는 막 200, 300 넘을 때도 있었으니까 너무 펀더멘탈로 봤을 때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미국 주식은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생수가 있는 환경이 바뀐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생수는 가만히 있는데 생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사막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생수의 펀더멘탈은 변함이 없는데 생수를 사막에 가서 팔면 20만 원에도 팔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외에는
경기가 좋은 나라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불확실하고 미국의 성장주들이 대단하다는 것도 있지만 그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주당 순이익이나 주당 BPS로 봤을 때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비싸? 라고 얘기하는데 환경이 바뀐 거예요. 세상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사막이 돼버린 거야, 세상. 그러니까 그 생수가 이제는 20만 원, 30만 원 가도 그래서 비싸지는구나 라고 지금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건 아닌데, 이거 너무 심한데, 약간 이렇게 생각. 그거는 이제 가치 분석에 의한 평가였던 거고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 생수를 사막에 가서 파는 것 같은 상황이다라면 지금 20만 원, 30만 원 그 생수 한 병에 그래도 사야 된다는 얘기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시장 환경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주식들이 그런 평가를 받는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제가 빗대어 말씀드린 거고 20만 원, 30만 원 하던 게 사막에서 지금 50만 원 갈 수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거를 보고 들어간다는 거는 너무 투기적인 생각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수 한 병이 20만 원, 30만 원 가는 것 같은 느낌의 미국 주식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분명히 조정은 오거든요. 20만 원, 30만 원 가던 주식이 다시 편의점 가격 1000으로 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5만 원, 10만 원으로 조정이 생길 때가 와요. 분명히 지금 22년도에 아주 낮은 가격에 들어가서 지금 미국 주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정 시기를 기다렸다가 그때 진입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은 한 타임 더 늦게 반등이 올 거니까 당분간은 뭐 그렇게 크게 반등은 안 올 거다. 이럴 때 실탄을 준비하면서 미래를 준비하시는 게 좀 다음 기회를 보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신사임당 채널 구독자 여러분,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미래를 뭐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늘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이 조금 더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미래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다 떠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사람들은 행복 추구형 삶을 선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쁨보다는 행복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내가 응원하는 팀, 뭐 프로야구 팀이나 내가 응원하는 축구팀이 승리를 못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선수들이 뛰고 정말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때 박수를 치고 기뻐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경기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날 지면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팀의 순위가 자꾸 낮아지면 속상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나는 내가 프로스포츠를 보면서 그 선수들이 땀 흘려 뛰는 것은 그 좋은 플레이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원래는 핵심인데 한국 사람들은 유독 순위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 얘기는 한국 사람들은 기쁨 추구형이 아니라 행복 추구를 한다는 얘기죠. 행복은 조건이 달려 있거든요. 내가 5년 후에 재산은 이 정도 있었으면 좋겠고 10년 후에 내가 이 정도 성장했으면 좋겠고 내가 5년 후에는 이 정도 달성해 좋겠고 이 어떤 조건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조건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가기 위해서 오늘 노력을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쁜데 자꾸 우울해, 기분이 자꾸 다운돼, 그래서 신용카드 들고 나가가지고 자꾸 기쁨을 추구하시면 기쁨도 물론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그거에 몰입을 하시게 되면 말로는 나는 행복 추구해요, 행복을 추구해요, 행복해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데 자꾸 나는 기쁜 행동을 하는데 왜 나는 안 행복할까? 그거 왜 그러겠어요? 행복이라는 건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달성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굉장히 조건적이고 기쁨은 매우 무조건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기쁨을 추구하시는지 행복을 추구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행복을 원하신다면 오늘 신용카드로 기쁨을 추구하시기보다는 오늘 1억 만들기 저축을 시작해서 행복을 추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